드릴 내용은 선배나무, 배롱나무인데 제가 20년 정도 강연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배롱나무만 가지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최초로 배롱나무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이 배롱나무라고 하는 아주 흔한 그러나 위대한 나무죠. 배롱나무가 선비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지, 또 여러분들의 조상과 또 어떤 관계가 있을지 등등에 대해서 제가 전국 다니면서 촬영한 사진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부제로 붉은 꽃 그늘 아래 마음을 비추다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배롱나무의 기본 꽃 색깔이 붉은 것이라서 그렇게 제가 붙인 거고, 직동나무가 먼저 등장하죠. 제 나무 이름이 직동나무입니다. 여러분들도 나무 이름 하나 갖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아름답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나무가 되어버리고 무라일체가 돼서 나무를 훨씬 더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이제 배롱나무에 이제 꽃이 등장하는데, 배롱나무를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눈이 어떠냐에 따라서 한 그루의 나무가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도 다양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붉은 꽃이 이제 기본이죠. 그래서 백일홍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이렇게 피어있는 꽃을 만날 수가 있고, 때로는 뒷모습을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지고 난 뒤에 열매 맺은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로 향하는 것도 있고 벌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럴 때는 좀 미안하죠. 벌이 있는데 카메라를 들이대면 상당히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도 벌이 알아들을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흰 색깔에 가까운 것도 요즘 종종 때로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달라진 모습도 있죠. 요거는 제가 가을 하늘에 이제 좀 몸을 비추고 있는 배롱나무를 폰으로 찍은 구름이 참 멋있죠. 여러분들이 간혹 사진을 찍을 때도 나무와 함께 이렇게 촬영을 하면 훨씬 더 이제 다른 풍경을 볼 수가 있고, 다른 풍경을 본다고 하는 것을 철학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양하게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선비란 무엇인가? 개념을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선비 정신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서 오늘 이 선비라고 하는 개념이 정확하게 뭔지, 그리고 흔히 이야기하는 선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출처를 가지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야만 우리는 수성선비에 대해서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 개념을 좀 같이 연결시켜서 이야기해야 과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수성선비와 좀 근접할 수 있지 않을까. 선비 개념은 선비 사자에서 시작하겠죠. 선비라고 하는 글자가 상입니다. 상. 이제 상나라, 은나라가 망한 뒤에 등장한 왕조가 주나라, 하늘이라고 하는 신을 믿었다. 그래서 이제 주나라의 최고 통치자를 천자라고
부릅니다. 천자. 그 밑에 천자가 있으면은 사가 있고 천자도 있고 제후도 있는데 그걸 신분 질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사라고 하는 글자는 중국 주나라 신분 중에 하나예요. 그 위에가 누구냐면은 천자가 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천자가 최고 위에 있는 신분이에요. 요 천자가 자식을 낳으면은 누가 되냐면은 제후가 되는 거예요. 자식입니다. 그 자식이라는 거죠. 혈연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벌초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주로 사용하는 문중에서 이제 종손할 때 그 종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 앞 시대 은나라 같은 경우에는 형제 상속입니다. 형제가 이제 왕이 돼요. 동생이 돼요. 형이 하고 그다음 동생이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부자 관계로 부자 관계 중에서도 장자 큰아들 중심으로 내려온 시대가 주나라. 그런 전통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조선 시대까지 내려오는 방식이에요. 지금도 이제 그런 방식이죠. 큰 집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천자가 있고 천자의 자식이 태어나면은 제후가 됩니다. 고무백자남이라고 해서 5개, 5신분이 고무백자남, 거기 순서입니다. 공작, 후작 이렇게 그 후자를 대표로 따가지고 이제 제후라고. 제자는 여러 제자예요. 고무백자남이 여러 개 이제 자식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걸 큰 아들, 작은 아들 이렇게 5 해가지고 이제 5개를 만드는 거예요. 고무백자남. 이렇게 이제 그걸 후자를 상징으로 따가지고 이제 제후라고 해요. 제후는 고무백자남을 제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식이 여러 명이 있으니까 이제 한 명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후라고 하고 그 밑에 이제 제후 밑에 좀 이렇게 이제 능력이 있는 군사 활동 뭐 등등 이런 쪽에 있는 사람을 이제 또 병대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자식이 나오면 그게 사예요. 사입니다. 사라고 하는 신분. 그러니까 사는 자식을 낳으면은 누가 되냐면 민이 됩니다. 우리가 백성이라고 하는 건 백은 여러 많다는 뜻이잖아요. 일백백자라는 건 많다는 게 백성이에요. 성은 일반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성이라고 하는 시는 이제 좀 뭐랄까 지배층만 가지고 있는 게 시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성시가 합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시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시는 이제 지배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시 개손시 무슨 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자식을 낳으면은 분봉을 땅을 못 줍니다. 땅을 줄 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이 되고요. 그래서 그 위에 지배자들은 천자, 제후, 경려부 포함해서 4가지가 지배층이에요. 고자들을 사실 중국 고대에서는 사람이라고 부른 거예요. 사람인자예요. 고자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피지배자들은 민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걸 우리가 이제 지금은 하면서 인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중국 고대 사회에서 인 이렇게 하면은 그건 지배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나머지 이제 지배를 받는 자들은 민이에요. 그러니까 사가 자식을 낳으면은 땅을 못 주는 거예요. 그냥 네 알아서 살아야 돼. 그게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 그래서 천자에서 4가지가 지배자. 따라서 혈연으로 이루어진 사회를 이제 봉건제도라고 하고 그 봉자가 이제 봉토예요. 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지역마다 이제 땅을 주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본이라는 게 그렇게 나옵니다. 본. 이것이 이제 춘추 시대로 오면 주나라가 이제 본가가 쇠퇴하는 거예요. 쇠퇴하면서 춘추하고 전국 시대로 나누어지면서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맨 밑에 있는 지배자인 사가 어마어마하게 세력을 가지는 시대가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송나라로 오면 주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시대의 진나라가 이제 통일을 한 거죠. 춘추 전국 시대가 어마어마하게 혼란한 시기에 500년의 역사를 이제 그 분열의 시대를 마감을 시킨
나라가 이제 진나라의 이제 정이라고 하는 진시황제가 이제 통일을 하고 거기서 이제 한나라가 나오고 한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삼국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조조, 유비 등등 성건이 나오는 삼국이 나옵니다. 이 삼국을 사마시의 진나라가 통일을 합니다. 근데 이 통일하고 난 진나라가 영가의 난이 일어나면서 완전 동쪽으로 쫓겨갑니다. 그게 동준입니다. 동진. 그런데 북쪽에는 황하유역의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5호 오랑캐 5 오랑캐가 16개국을 만들어서 56국이 되버립니다. 요게 이제 전진이라는 나라가 한번 통일을 하고 남쪽은 이제 동진에서 이제 송나라 등등 다시 분열해서 남북조 시대가 갑니다. 남북. 그게 이제 위나라, 조조의 위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조조 정권이 결국은 사마시가 찬탈을 해가지고 진나라가 되거든요. 위진 남북조가 됩니다. 위진 남북조. 그 위진 남북조가 되고 그 위진 남북조를 통일하는 나라가 수나라입니다. 수나라. 그 다음에 이었던 왕조가 당나라예요. 당이 망하고 난 뒤에 나온 왕조가 송나라. 이제 송나라의 지배자들을 우리는 사대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자가 앞에 나왔죠. 이제 선비 사자가 나오고 대부라고 하는 병대부 할 때 대부가 붙여졌습니다. 사인 이렇게 역사 용어에 나오기도 하고 사대부가 공식 용어예요. 요건 역사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요 용어가 역사 용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요 용어가 통시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시대를 떠나서 그냥 사대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걸 이제 두 가지로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통시대 개념으로 쓰는가 아니면은 시대 개념으로 쓰는가를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오해를 안 한다. 근데 선비정신과 관련해서는 시대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선비정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송대의 지배 이념이 성리학이에요. 성이 바로 이라고 하는 거죠. 성이 꼴 이가 성리학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비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성리학을 이해하셔야 돼요. 대구 수성의 선비를 이해하려면은 송대의 성리학, 청대까지 이어지는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선비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송나라 때 사대부, 명청시대의 신사라고 하는 요 집단은 뭘로 무장하고 있냐면은 세 가지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지주입니다. 지주. 요게 가장 중요한 조건. 지주여야 한다. 땅을 가진 자, 지배자. 그 다음에 이념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리학입니다. 지배자로서 불교로 무장하고 있으면 바로 날아갑니다. 조선시대 마찬가지. 불교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지배 방식이 성리학이에요. 이 성리학의 지배 방식은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수직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주자. 성리학 중에서도 주자의 이론을 거의 완벽하게 옮겨온 거죠. 특징 중 하나가 상하 질서. 부자가. 그래서 토달지 마라. 어른이 말할 때 토달지 마라. 요게 수직관계, 성리학의 특징입니다. 대들지 마라. 그러면 사가지 말 잘 들어야 된다. 수직관계. 양명학은 수평관계. 형제관계를 강조하죠. 성리학의 요 시대의 지주가 사대부란 말이죠. 이 사대부들이 백성들을 요즘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소작인을 지배하기 위해서. 중국은 전호라고, 우리나라는 소작인이라 하죠. 요 자들이 까불지 말고 지주 말을 군소리 없이 잘 듣도록 하는 이데올로기가 승리합니다. 철저하게 상하 질서를, 부자 관계를 강조하고, 그래서 삼강오륜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관련 책을 계속 찍어서 보급을 하죠. 베스트셀러죠. 소화, 베스트셀러죠. 그런 것들이 다 성리학 지배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왕조 차원에서, 지배자 측에서 해간 정책입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세뇌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죠. 제사를 지낸다면 뭐 큰 집 중심으로 지내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죠. 제사 안 지내도 된다니까. 난리 나지 않는다니까. 큰일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문화가 되었으니까, 풍속이 되어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다른 사람이 안 지내면 왜 안 지내냐? 아, 그건 내 마음이라니까. 그게 지금의 사고이죠.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사고하면 사문난정, 사문이지, 이사자죠, 이사자. 사문이라고는 이사자입니다. 그냥 이문이라, 그냥 성리학도 아니고 사문. 난적이지. 의지를 피우고 또 억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쫓아내, 마을에서. 그냥 사문, 이 문이 바로 사문이라고 하는 것이, 요 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리학이고, 다른 건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토론이 될 수도 없고,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일방적으로 그냥 최내 땅을. 그걸 구축했던 사람이 사대부고 명청시대는 신사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위치는 위로는 황제가 있고 아래로는 백성이 있습니다. 가운데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하나의 조건이 뭐냐? 관료입니다. 관료. 성리학으로 지배를 하고 딱 무장을 하고 있고 지주로서 땅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정치 권력이 있습니다. 이 당시 관료라고 하는 것은 정치가이자 행정가이자 시민이자 오만 거 다 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관직에 있다가 물러나면 자기 고향에 내려와서 떵떵거리면서 또 살죠. 물론 이제 다 부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양반이지. 그러나 어쨌든 사대부입니다. 어쨌든 신사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고향에 내려와서 온갖 이권에 다 개입하죠. 법률 문제부터 시작해서 수리시설에 이르기까지 온갖 이해관계에 다 관여합니다. 자기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자기들이 뭔가 폼을 좀 재야 된다고. 왜 자기 역할이 뭔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사대부 정신. 그걸 우리가 선비 정신이라고 합니다. 위로는 황제가 있고 아래는 백성이 있는데 내가 뭘 해야 될까?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 그래야 자기 의무 역할을 다해야 사람들이 인정을 하겠지. 그게 범중엄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사대부로 되죠. 사대부. 중국 3대 루 중에 하나가 이제 동정호에 있는 악양루입니다. 악양루에 가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이 안동의 영호루 같은 데 가보면 막 시 적어놓은 게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 유명한 정자는 루는 어마어마한 작품이 걸려있습니다. 직접 온 사람도 있고 오보지도 안 했는데 이제 누가 시 쓰면 그 차원해가지고 또 시 보내고 이러거든요. 이 악양루기에도 당나라 때 그 이전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명소기 때문에 다녀가고 이제 해서 많은 글들이 걸려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범중엄의 글이 걸려 있습니다. 악양루기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하동에 가면 악양면이 있습니다. 하동.
요게 이제 토지의 작품 배경이 됐던 곳이 이 악양이 중국 요걸 그대로 딱 병살이죠. 악양 글자도 똑같습니다. 악양 무도 있습니다. 지금 그걸 그대로 뺏긴 중국을 그대로 뺏긴 건데 순임금의 두비 여영 아왕 죽음하고 관련 있는 이제 서강 상강의 반죽을 우리가 소산 반죽이라고 하죠. 요게 이제 절개 연령의 상징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오죽이 이제 절개를 상징하는 대나무 종류로 등장하는 배경이 여기서 나옵니다. 군산에 여기 동정호 안에 이제 군산이라는 데 인근군자서는 군산에 있습니다. 거기 요즘은 이제 다리가 있어서 그냥 차 타고 쑥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구런이라는 사람이 천하라 때 구런을 아마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구런 이제 북쪽에는 시경이 있고 남쪽에는 이제 초사가 있죠. 대단한 작품인데 이 양반이 이제 임금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명나수에 투신자살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신자살을 했는데 요 구런이라는 사람이 음식을 이렇게 다른 사람 주면은 이제 그 안에 고기 같은 게 이게 먹어버리는 거예요. 구런이 먹어야 되는데 구런이 못 먹고 결국 이제 고기가 먹어버리니까 그걸 이제 제사 지내고 등등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중국의 단오절입니다. 구런의 죽음을 기리는 게 이제 중국의 단오고 우리나라 단오하고 이 의식이 다릅니다. 행사 내용이 달라요. 우리는 이제 그네 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단오날 장포 머리 감고 그네 타고 중국에 이제 그네 타는 거는 3월달 정도 하는 겁니다. 그거하고 이제 문화가 좀 다르긴 한데 그런 어떤 것과 관련하고 있는 게 이제 여영아왕과 관련한 서상반죽.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문화유적지에서 대나무를 만나는 배경이 여기하고 관련있습니다. 그걸 또 아셔야 돼요. 여영아왕은 요임금의 두 딸입니다. 순임금이 바꿔 알고 있는데 이제 요임금이 그 당시에는 이제 덕 있는 사람, 유덕자에게 이제 이 왕위를 계승하는 풍속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 안 하려고 합니다. 순임금 뭐 임금하라니까 요임금이 나 안 한다고 했어요. 딸 하나 줄게 가니까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딸 둘 줄게 가니까 오케이. 그래서 딸 둘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아직 물길이 잘 잡히지 않는 그런 치수를 해야 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건 중국 가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국 강남이나 이런 데는 물 수양이라고 있죠. 물천지입니다. 물을 빼는 게 농사지. 물길을 잡아야 농사지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수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시대였고 그래서 이제 순임금이 치수하고 이제 이 동정호 쪽까지 왔다가 죽어버렸다. 그래서 두 부인이 막 신혼 생활 좀 보내지도 못하고 또 보니까 창호라는 것을 남편이 시체말로 뒤집은 거야. 그럼 열받아가지고 죽었는데 따라 죽었는데 이게 이제 따라 죽을 순이에요. 연료의 탄생이어서 따라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료문이라든지 뭐 효자문 이거 보면 참 안타까운 거죠. 네. 요즘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걸 해놨다. 그때는 당연한 것처럼 그 시대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두 부인이 이제 따라서 이제 죽는데 아마 열받아 돌아가셨겠지. 열받아가지고 남편 놈이 돌아오진 안 하고 막 집에 온 적도 없고 그러니까 막 찾으러 갔는데 또 보니까 죽었다는 소식 들으니까 막 허파가 디비지게 산대 주위에서.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서 피를 팍 쏴있는데 그 옆에 대나무가 있어가지고 그 대나무가 반죽이 됐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게 박물지라고 하는 진나라 때 나온 박물지라고 하는 자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춘향가에 등장하는 춘향가에도 등장해가지고 성춘향이가 연료의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조선 시대에 이제 뭐 연료 뭐 이런 거 하면 노상 하는 소리가 이 이야기, 여영 아왕 이 이야기를 계속 끄집어 옵니다. 중국 사례를 끌고 가지고 그래서 군산 무덤에 이제 구런 글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나무가 반죽인데 중국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 대나무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반죽이 없으니까 이제 비슷한 게 오죽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서원이라든지 이런 데 오죽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분 뭐 기념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임진왜란이라든지 뭐 이럴 때 돌아가신 분 기념하는 공간에 또 오죽 심어요. 다 그런 문화가 중국에서 이렇게 이제 유래를 한 거거든요. 바로 요게 이제 선비 정신의 상징입니다.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공자가 인 설명할 때 선공후사라고 썼습니다. 공적인 걸 먼저 하고 사적인 걸 뒤로 하는 게 인이에요. 인의 정신 중 하나가 선공후사. 공적인 걸 먼저 하고 사적인 걸 뒤로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자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자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세워. 그러면 너도 살 것이다. 뭐 공자 이야기 중에 그런 거. 그리고 인이라고 하는 게 그런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천하가 근심하기 전에 먼저 근심해야 돼. 선천하지 우유해야 돼. 근심이라고 하는 것,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대부라고, 자기가 성리학자로서 사대부라고 하면 시민들이, 국민들이 걱정하기 전에 먼저 걱정해라니까. 요게 선비정신. 아시겠죠? 그게 선비정신의 핵심이다. 내가 존재하려면은 내가 지배자로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요런 자세로 해야 상대방이 인정해 줄 거야.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후천하지 낙이 낙여. 즐거운 것은 뒤에 돼. 천하 사람이 즐거워한 뒤에 된다니까. 근심은 먼저 하고 즐거운 건 뒤에 된다니까. 요게 선비 정신의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부차적입니다. 요걸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성선비다. 수성에 어떤 조선시대에 어떤 인물이 있었다. 이러면 그 평가를 이제 요런 데서 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선비라야 되겠습니다. 선비란 무엇인가라는 뭐 선우후락 이런 식으로 이제 체림이라고 하는 간이집 체림이라는 사람은 시에서 이제 좀 선우 후락 이런 용어를 따서 딱 써버립니다. 저게 어디서 오냐면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본중음의 악양육이 마지막 구절에 있는 걸 딱 따서 저를 붙이고 벼룩나무가 이제 백일홍의 우리말입니다. 간혹 벼룩나무하고 백일홍하고 다르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국립수목원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식물하시는 분들이 우리 나무 이름을 우리말화하자 이런 이제 운동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나무 이름은 한자를 주로 그동안 쓰다가 때로는 학명에 있는 걸 그대로 쓰다가 우리말화 이제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나무가 배롱나무이고 백일홍의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미와 저게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자미라고 하는데 그런데 파양수라고 하는 이제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파양수는 한자이고 그걸 우리말로 풀면은 간지럼나무다. 간지럼 태우는 그런 TV에 간혹 이제 나오는데 이제 줄기에 껍질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이제 사람도 우리가 이제 옷벗어서 이렇게 맨살에 이렇게 하면 간지럼 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나무도 이렇게 간지럼 태우면은 나무 가지가 흔들린다고 해서 간지럼 나무다. 근데 한번 가서 해보실 때 갑자기 막 간지럼 태우면 놀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벼룩나무 있다고 해서 막 가서 물어보지도 안 하고 간지럼 막 태우면 그 나무가 짜증납니다. 짜증낸다. 함부로 그렇게 간지럼 태우지 마시고 물어보십시오. 내가 간지럼 막 태우고 싶은데 간지럼 태워도 되나? 그래 물어보시고 허락을 받고 하시라. 물어보면 나무가 답을 합니다. 절실하게 물어보십시오. 그게 바로 생태입니다. 나무를 생명체로 인식하면서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 어떤 생명체도
이런 생태의식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저 아래쪽에 이제 설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아마 여기 복사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부처꽃과의 갈릭 떨기나무, 간혹 중간키나무, 소교목으로 표기하고 있는 도감도 있습니다. 그건 물리학에서 10m 다 자랐을 때 10m 이상을 자라면 큰 키나무라고 하고, 그 밑은 떨기나무, 관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6m에서 10m 정도까지 자라면 소교목, 소자를 써서 작은 교목이란 큰 나무라는 거예요. 중간키, 우리말로 하면 중간키 나무라고 분류학에서 분류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감마다 좀 다를 수 있죠. 그런데 크게는 이제 10m 기준이고 6m를 설정하는 분들은 소교목, 우리가 매실나무, 살구나무 등등 유실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소교목에 속해요. 그렇게 분류하면. 근데 또 어떤 경우는 그보다 더 커버리는 나무가 있죠. 반송이다 이러면 또 10m 이상 자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고,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기준인데, 그래서 이제 학자마다 좀 다를 수 있다. 분명히 내가 10m 기준인데 왜 그렇게 하지? 그때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학문적으로 분류를 그래 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롱나무가 있고, 배롱나무 학명을 제가 붙여놨잖아요. 라즈스트로에미아입니다. 저게 이제 라틴어이기 때문에 발음대로 그냥 읽으면 됩니다. 라틴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인디카라고 하는 건 인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학명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째 글자는 저걸 속명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나오는 인디카는 종소명이에요. 맨 뒤에 저거 L점이라고 하는 것은 학명을 붙인 사람이에요. 저걸 이명법이라고 하는데, 이명법이라고 하는 게 앞에 속명, 종소명을 이명이라, 두 가지 이름 이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붙인 사람이 L점. 저 사람은 스웨덴의 식물학자 린나 에우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린네입니다. 라틴어로 읽으면 린나 이우스 이렇게 발음해요. 근데 줄여서 하면 L점, 점을 찍어야 돼요. 약자는 점을 찍어야 됩니다. 반드시 점만 찍으면 엉터리. 반드시 약을 할 때는 마지막에 마침표 점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L점 하면 저 린네를 뜻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동식물의 이명법을 규정한 사람이고, 모든 학명, 동식물의 학명은 라틴어로 표기한다. 이게 세계 공통 규격입니다. 저기 보면 백일홍이 우리말이고, 백일홍의 또 다른 이름이 자미화예요. 미자를 달고 붉을 자자잖아요. 미자는 풀초가 있기도 하고 풀초가 없기도 합니다. 요즘은 풀초가 있는 걸로 많이 쓰는데, 옛날에는 기존의 자료를 보면은, 중국의 자료를 보면 풀초가 없는 걸 많이 씁니다. 근데 지금은 풀초 있는 걸 쓰죠. 이 미자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장미 미자입니다. 근데 저 때는 배롱나무 미자죠. 배롱나무를 뜻합니다. 저건 별이름입니다. 자미성. 중국인들은 별에 대해서 이제 식물이라든지 또 우리가 봄자리 어떠고 이렇게 이제 비유를 유럽인들도 했던 것처럼 중국 사람들도 거기에다가 이제 식물을 붙이는 자미다. 저렇게 자미 북극성. 여기 북극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롱나무는 북극의 별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천자의 제왕의 나무가 여기서 유래합니다. 그래서 자미원이라고 하는 뜰이 있는 거예요. 뜰도 있고 황제의 자미재성이라고. 또 자자고 자미성원, 이게 황제를 칭하는 것이고, 하늘 천상에 상원이 있는데, 이 다문자죠. 뜰 같은 게 있는데 세 개가 있는데 자금은 오죠. 자금. 조선 오는 거예요. 자금성이 이제 지금 북경에 이제 자금성이 저런 데서 오고, 양쪽에 템이 천시 요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다고 상상한 거죠. 상상이 탁월하잖아요. 저는 상상이 결국 지금까지 이어져요. 지금까지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그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출입 안 되니까 이제 지금의 자금성이라고 하는 게 탄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아까 당현종 이야기했잖아요. 천자나무를 불리고 당현종이 자기가 근무하는 중서성이 삼성 육부할 때 중서성인데 그게 자미성이라고 고집한 거예요. 한참 있다가 몇 년 안 돼서 다시 원래 중서성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당현종이 자기 앞에 근무하는 쪽에 배롱나무 착 심어가지고 이제 나 자미성 하려고 자기
천자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나무 이름을 심고 또 관청 이름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그런 전통들이 생겨서 우리나라의 궁궐이라든지 중국의 궁궐에 벼룩나무가 있는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궁궐 우리가 이 경복궁에는 이제 나무가 없으니까 경계로 조금만 있고 안에는 그 나무가 없잖아요. 이제 창덕궁이 이제 내려 가보시면은 이제 벼룩나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유가 그다음에 그거 이제 관청 쪽에 있는 이유도 서원 쪽에 있는 이유도 다 이제 그렇게 이제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되고 무덤에는 이제 이게 일편단심 후손들이 조상에 대해서 붉은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덤에 심는 거예요. 무덤에 심는 거. 그다음에 이제 줄기에 이제 껍질이 잘 안 보이잖아요. 있긴 있는데 그때는 이제 표리가 일치한 극과 속이 같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서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당 앞에 묘소 앞에 이제 있는 이유가 그런 특징을 살려서 계속 보여주는 거고 또 이제 그런 무덤도 이제 옛날 백성들 무덤보다도 이제 어떤 사대부다라든지 뭐 이런 지배자들이 이제 또 돌아가시면 그런 나무를 또 심어서 옛날 그런 이제 이 상징성을 가진 나무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뭐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공원에 꽃이 떨어져서 좋죠. 낙환. 그래서 이제 꽃 핀 것도 좋지만 떨어진 것도 사랑할 줄 알아야. 여기가 이제 화청지라고. 화청지. 서안에 있는 당현종하고 양귀비가 이제 온천을 즐겼던 이 지역이 온천 지역이죠. 여러분 한번 보이죠? 크지는 않습니다만 여기 제가 간 이유 중 하나가 벼룩나무로 왔다. 벼룩나무 여기 있나 없나 내가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갔던 여름에 왔습니다. 여기가 화청지, 비비지 이렇게 이제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 양귀비 상이 있고 숭양서원이 있는데 거기에 또 벼룩나무가 있습니다. 그 서원에 이제 벼룩나무가 중국에도 이제 여기 송나라 때 서원이거든요. 중국 4대 서원 중 하나. 여기 바로 이제 천년기념물 중에서 동네 정시 시조묘 앞에 있는 묘소에 있는 벼룩나무를 보여주려고. 저게 600살, 뭐 800살 이야기를 하는데 보십시오. 여기 묘소 안에 있습니다. 꽤 오래 전에 찍었던 사진인데 근래 제가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한창 꽃이 폈을 때 찍었는데 천년기념물 제168호입니다. 우리나라의 벼룩나무 중에서는 사실 가장 이런 식의 벼룩나무 천년기념물이 지금 거의 이거 말고는 제가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벼룩나무 이렇게 이제 다 위치를 좀 안쪽에 보십시오. 근데 저게 이제 큰 둥치가 돌아가시고 거기서 또 태어난 거예요. 원줄기는 사실 없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원줄기가 이렇게 600, 800 되면 저 정도보다 훨씬 많아야 되죠. 오죽한 율곡이 선생이 태어난 곳인데 여기에 벼룩나무가 꽤 나이가 많습니다. 여기에 이제 매실나무가 천년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지금 거의 돌아가신 거예요. 거의 뭐 해제 직전까지 갔다가 그러다 살리보자 해서 지금 이제 칸막이 치르고 살리고 있는데 요 건너편 쪽에 이제 매실나무 천년기념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벼룩나무도 상당히 나이가 많습니다. 보십시오. 상당히 오래된 느낌이 좀 나죠. 그러면서 옆에 이제 옹이도 이제 많이 있고 쭉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각도를 달리해서 이제 보시죠. 이제 줄기도 보십시오. 관록이 둥글둥한 이 근질의 모습이 관록이 거기 그 내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좀 찍어 멋있습니다. 목베기로 벼룩나무 600년이 넘는다고 하는데 600년이 넘는다고 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대구에 있는 진짜 천년기념물감이에요. 보통
보통 이제 4,500년 정도를 이야기하고 5그루가 있고 이 5그루의 의미도 이제 5 장군을 좀 상징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좀 지금 천년기념물 지정해도 됩니다. 사실 5그루가 한꺼번에 이렇게 나이 많은 나무는 전국에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좀 기념나무로 인문학적으로 좀 같이 구해서 좀 지정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구에 천년기념물이 도동측백숲 딱 하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또 다른 어떤 가치를 좀 부여해서 좀 격상시키면 훨씬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걸 제가 학위 논문에 좀 언급을 하고 해서 좀 그런 작업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멋있습니다. 정말 멋있는 5그루가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5. 나무를 속 보면 나무의 삶이 다 보이거든요. 줄기라든지 지금 좀 보십시오. 저게 다 연륜에서 오는 아픔, 상처 이런 계절마다 요 사진이 기가 막히는 사진. 겨울에 눈이 왔을 때 대구 눈이 그렇게 많이 오는 도장이 아니잖아요. 그건 어린 이제 옆에 벼룩나무 참 멋있습니다. 살기를 저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걸림없이. 옆에 걸리는 게 없잖아요. 자기 참을성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는 참 멋있는 모습입니다. 사람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하면 걸리고 다 잡아지고 짜증나고 멋있습니다. 화목정. 화목정 아시죠? 성주 가는 곳 대교 있죠. 낙동대교 바로 그 길목에 화목정. 여기도 사당 앞에 뜰 안에 있습니다. 정말 멋있는 벼룩이 안쪽에 보죠. 굉장히 멋있습니다. 참 저 모습 보죠. 눈물 나요. 이렇게 있죠. 요게 이제 화목정의 이제 정자인데 여기에 어떤 임금이 지나가면서 이제 잠깐 들렸다고 해서 이제 부연을 덧내는 석가래를 덧내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겁니다. 그 정자는 개인의 경우에는 덫을 못 내죠. 부연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정자는 덧내기를 했습니다. 그 인연. 육신사 박평견을 모시고 있는 떨어진 것이. 여기는 연꽃이 제대로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종택 박지우 망우당 여기는 그 솔레 있죠. 솔레 거기 종택이 안쪽에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벼룩나무는 진짜 멋있습니다. 멋있죠. 거기 한번 여기는 이제 충익사 바로 이제 박지우 선생을 모시고 있는 어령이 충익사 안에 이제 오죽도 있고 여기 벼룩나무도 참 멋있습니다. 주목도 박정희 대통령 기념식상 주목도 멋있고 대명대학교 또래도 있고 경주시 서출지 하랑 교육원인가 있는 쪽에 공경사 우화로입니다. 우화 석가모니께서 이제 이제 수다하고 있는데 막 꽃이 막 빛처럼 쫙 내리는 우화. 달마가 동쪽에 간 까닭은 서쪽으로 달마가 서쪽에서 중국으로 왔잖아요. 그 영화를 찍었던 촬영지이기도 했습니다. 병산서원. 병산서원 지금 조금 뭐 전에 갔으면 소방차 같아지래. 벼룩나무 꽃이 쫙 앞부터 온 천지가 벼룩나무 꽃이기 때문에 소방차 대기하고 있어요. 불날까요? 완전 불날까요? 불이 좀 그런데 여기 복례문, 극기복례 종자가 인을 안전이가 물었을 때 인이 뭡니까 하니까 극기복례니라 이제 극기복례 사사로운 욕망을 극 이긴다는 뜻입니다. 영산서 별로 반대로 멋있습니다. 저희 여기 이제 병산서원에 저기도 이제 수령이 안타깝습니다. 반대로 멋있죠. 나무 보십시오. 입교당 앞에 입교당에 이제 공매하고 이제 경계하고 있고 웅화 있는 게 아주 특징입니다. 웅화가 여기 이제 옛날 다큐멘터리 할 때 제가 잠깐 나오긴 했는데
무궁화 관련해서 다큐를 만든 데 있고 요거 찍었습니다. 서원에 무궁화 있는데 아주 독특하고 무궁화는 유일하게 강릉의 동강 방동리 쪽에 친정기념물 유일하게 무궁화 앞에 이제 사당 앞에 보시죠. 그림자 보십시오. 아주 멋있는 영산서원 제월당 소세원 담양에 우리나라 최고의 제월은 광풍제월, 제월광풍이라고 바로 주도리 선생 연꽃 예련서를 썼던 북성시대의 염계 선생 소수소원의 우리가 경념정이 바로 거기에서 온 거고 저분을 황정견이라는 사람이 인품을 설명할 때 광풍제월, 제월광풍이라는 거예요. 비개인 뒤에 달이 딱 떴어요. 그 다음에 맑은 바람이 깨끗한 바람이 촥 광풍이 촥 그게 주도리 선생의 인품이라고 황정균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에 쫙 아마 제월당 뭐 광풍정만 엄청 많습니다. 성리학 공간에 다 거기서 유래하는 거예요. 그 유래를 아셔야 돼요. 그것이 제월당이죠. 제월당 쪽에 이제 메롱나무, 서세원, 광풍, 광풍 딱 세트로 해야 돼요. 광풍제월에 세트로. 메롱나무가 참 멋있습니다. 대봉대, 80 동화사, 봉서루 딱 세트잖아요. 여기 봉황을 기다린다. 여기 이제 백오동도 있고 뒤쪽에 이제 오동나무도 있어요. 남계서원. 아 여기서 이제 전학 후묘가 이제 사례가 여기서 시작해요. 우리나라 서울의 경우에 일두 정렬창 선생을 모시고 있는 곳인데 여기 이제 못이 두 개인 여기도 수련입니다. 제가 돌아버리겠어요. 수련을 시켜. 이게 사당으로 가는 게 참 멋있습니다. 그 앞에 벼락나무를 쫙 심고 굉장히 좋습니다. 사당이 쫙 이렇게 정말 품위 있게 쫙 합니다. 사당이 영사가 대단한 영사. 좋으십시오. 어마어마하죠. 이런 경우 잘 없습니다. 사당을 이렇게 만드는 거고 격을 완전하게 아래쪽하고 착 주고 그 앞에 이제 벼락나무가 여기 도동서 노란색 여기도 이제 수월 요게 이제 환주문가는 멋있잖아요. 딱 한마디면 환주문 하는데 그 사람 이리 오너라 하는 놈이 있어. 주인을 부른다고. 그런 뜻 아니라고 그러죠. 내 마음의 주인을 불러. 그 뜻입니다. 부를 환자의 주자는 안에 있는 사람 주인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을 불러라. 그래서 고개를 딱 숙이고 들어가라. 고개 들고 어떡합니까? 목 잘린다. 경건하게 들어가라. 조심해서 들어가라. 그 뜻으로 한강 정국 선생님께서 설계를 했습니다. 대단한 설계자죠. 여기에 여기 이제 모란하시는 가지고 다 앞에서 강릉에서 불 딱 때면 연기가 쫙 오도록 합니다. 환상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모란 쫙 피고 그걸 보려고 앞에 모란 같이 마루가 기가 막히죠. 여기 벼락나무 그 사람 안쪽에 제가 오늘 벼락나무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고 특히 선비정신의 출처 그리고 벼락나무가 가지는 의미가 이제 어디서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밖에 나가시면 벼락나무가 이제 훨씬 더 많이 보일 겁니다. 많이 보이실 때 이제 그런 의미도 좀 새기시고 벼락나무 꽃이 떨어지더라도 떨어진 뒤에 그 모습까지 사랑해 주시기 그래야만이 진정 한 존재를 아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가지시길 바라면서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